전자기호도 학습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변화하는 거죠. 정확히는 자기력 선송력의 변화, 그래서 델타 파이라고 했죠. 이게 생길 때 도선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자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이 강한 곳이면 전류가 만들어질 것이다 했는데 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완전히 시메트릭하다, 대칭적이다 이랬는데, 이제 처음으로 비대칭적이라는 게 나왔어요. 비대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으니까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야.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건 맞아.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건 맞아. 그런데 이제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게. 한쪽으로는 되는데 한쪽으로는 안 되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가 가르는 건 뭐냐면은 자기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기장이었다는 거죠. 변화하는 자기장이 바로 뭘 만들더라? 전류를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드냐? 아니에요.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요걸 가지고 우리 과학자들은 아주 헷갈렸던 거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어. 그러면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야 대칭적인 건데 서로. 그게 아니고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야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에서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를 그냥 전류라고 한다면 그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르자 이게 유도 전류. 그때의 전압을 전류가 흐르도록 전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때의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자 이게 V라고 하자 이게. 자, 그다음 그래서 변화하는 자기장이 유도 전류를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자, 유도 기전력은 뭐고 유도 전류는 뭐냐? 회로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위차, 그러니까 즉 높이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유도 전류가 되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힘이 아니라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한 전압을 의미합니다. 전압 몇 볼트.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방해하는 방향. 자, 그래서 이걸 렌즈 법칙이라고 불러요. 렌즈 법칙. 방해하는 방향. 마이너스. 자,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자, N극이 코일 쪽으로 접근하면, 코일을 N극 쪽으로 접근하면, 자, 코일은 자석에서 멀어지려고 한다. 왜냐면 자석 쪽에서 코일의 N극에 해당하는 자기장이 유도되더라. 이게. 그래서 오면 오지 마야. 자, N극이 오면 여기서 오지 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앙페르의 법칙을 역으로 써서 전류 방향을 구합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N극이 여기서 만들어지려면, N극이 만들어지려면, 감아지는 방향이 어디로요?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야 되네. 그래서 B에서 A 방향, 반식의 방향으로, B에서 A 방향으로 이렇게. 자, N극을 코일 쪽에서 멀리, N극이 멀리 도망가고 있어.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가면, N극이 가면, 가지 마.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N극이 가면 가지 마요. 그래서 오면 오지 마, 가면 가지 마. 줄여서 가가 오오 법칙. 우리 선생님이 만들었어. 말로만. 자, 그래서 코일을 N극에서 멀리 가져가면 코일은 자석에 가까워지려고 해요. 야, 왜 도망가? 하면서 N극이 도망가면 제일 좋은 게 뭐야? 여기 S극이 만들어지는 거죠. N극이 오면 N극이 만들어지고 N극이 도망가면 S극이 만들어진다 이게. 상대적으로 여기가 N극이 되겠죠. 여기가 위에가 S극이면. 그래서 이제는 어디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 흐른다. A에서 B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자석적 코일의 S극에 해당하는 자기장이 유도되고 전류 방향은 A에서 B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방향 잘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도전류의 세기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 변화하는 정도에 비례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솔레노이드의 도선을 많이 감을수록 감은수 n에 비례하고 자기력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을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것이 클수록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류는 솔레노이드를 지나는 자기력 선속이 변한다. 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란 말이죠. 변화한다는 뜻이죠. 자기장이 변할 때에만 흐른다. 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 t 동안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델타 파이이면 유도 기준력 V는 다음과 같다.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된다. 이건 이제 렌즈 법칙이죠. 마이너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렌즈 법칙. 자, 그래서 가문수 n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자기력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 이렇게 되겠죠. 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자형 도선을 발생하는 유도기전력, 유도전류의 세기의 방향 변화 이렇게 보면 세기와 방향 보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런 디귿자형 도선을 가지고 많이 시험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이 바뀐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3점짜리는 이런 데서 나오겠죠. 자, 자기장 속의 디귿자형 도선 위를 길이가 L인 도선이 속도 V로 움직이는 경우, 그래서 자기장은 B, 도선의 저항은 R, 회로 P, Q, R, S에 유도되는 기전력 V와 유도전류 I를 구해보자.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구한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어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낼 때 그래요. 유도 전류 방향.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확대시켜서 여러분들 자, 도선 안에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 델타 파이는 B 곱하기 델타 S. 왜? 자속 밀도, 자기장을 자속 밀도라고 했죠. 자속 밀도는 델타 S분의 델타 파이였어. 지난번에. 자, 그 다음에 델타 S, 면적이란 속력 곱하기 시간이네요. V 곱하기 델타 T는 길이야, 길이. 거리야, 거리. 그러니까 면적은 제곱미터니까. 자, 여기 면적은 제곱미터니까 속력이 미터 퍼 세크죠. V가 미터 퍼 세크 곱하기 델타 T 세크.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미터. 길이는 미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크하고 세크가 없어져. 분모 분자에서 없어지니까 미터의 제곱 똑같잖아. 그래서 면적을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곱하기 길이. 거리 곱하기 길이가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면적. 자, 그러면은 패러데이 법칙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했는데 델타 파이 대신에 뭘 쓰냐? B 곱하기 델타 S를 써야 되겠어. B 곱하기 델타 S를 썼는데 델타 S 대신에 B는 그대로 써주고 델타 S 대신에 V 델타 TL, V 델타 TL 이렇게 썼다 이거야. V 델타 TL. 자, 가문수를 n은 1이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자형 도선은 왼쪽에 보면. 그러니까 B, VL, 델타 T하고 델타 T가 약분되니까 유도기전력 V는 B 곱하기 V 곱하기 L이야. 그래서 디귿자 도선에서 그 길이 L이라고 하는 그 도선을 빨리 움직이면 속도 V가 있어요. 빨리 움직이면 유도기전력이 커진다 이게. 자, 또 오음의 법칙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I는 이퀄 R분의 V 이게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저항분의 전압. 그러니까 V가 유도기전력이 PVL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R분의 PVL로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저항이 없는 것처럼 그냥 도선이 짧으면 저항이 거의 없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전류 방향은 QP에서 Q 방향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4개의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이렇게 오른손을 서로 세 손가락을 직각이 되게 하고, 자, 플레밍 오른손 법칙, 도선을 움직이는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 집게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유도 전류 방향이 가운데 손가락 방향이에요. 서로 직각으로 놓고 보면,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이것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걸 알아내기 위한 거, 방향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뭘 구하는 거였냐면은 힘을 구하는 거였어요. 힘, 전자기력, 힘을 구하는 거야. 힘 F가 무엇인가? 이걸 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왼손 법칙은 왼손을 서로 직각이 되게 편 다음에 FBI예요. 권총 모양이죠. FBI. FBI가 되려면 왼손으로도 권총을 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VBI 이렇게 유도전류 방향, 여기는 속력 방향, 움직이는 방향 V, 여기는 B, 여기는 I 이렇게 오른손 법칙은 쓸 수가 있다.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냐? 왼손 법칙은 전자기력 F를 구할 때예요. 전자기력 F를 구할 때는 왼손 법칙을,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때는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라.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또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에서.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의 이용을 보면은 마그네틱 카드, 여러분들 카드로 요즘 모든 거 다 계산하잖아요. 카드를 가서 상점에서 이렇게 쫙 긁으면 그 카드에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 카드 주인의 계좌번호,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잔액, 그게 거기에 표시되게끔 저장이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 이런 게. 그러면은 거기서 쫙 유도전류가 흘러서 그걸 열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부족하면 띵, 제로입니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하여튼 마그네틱 카드에는 NS가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기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이런 게 다. 그 다음에 발광 킥보드의 바퀴 LED가 번쩍번쩍 하죠. 왜? 코일하고 자석이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니까 변해서 그죠. 발전기 말할 것도 없죠. 전자기 유도 현상. 상점 출구의 도난 방지 센서, 태블릿 컴퓨터의 전자기 유도 방식 입력, 자이로드롭 감속 장치, 자이로드롭 브레이크, 자, 교류 발전기, 마이크로폰, 전자기타, 무선 충전기, 우리 교과서에서 다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원리를 모를 때와 이런 원리를 알 때, 지금 굉장히 이 전자기 부분이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이거 막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 나이 또래에서 보면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와 있고, 눈 뜨고 나오면 막 희한한 게 있고, 이제 겁난다 그래요.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 이미 100년 전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법칙만 알아냈지, 이걸 이용하는 장치들이 인제서 나오는 거예요. 이용하는 장치들이 10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대학교 이제 가서 진학을 해가지고 어떤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면은 지금 당장 쓰여먹는 거 연구 안 해요. 막 지금 막 노벨상 타고 그런 거 막 지금 당장 쓰여먹는 노벨상 타는 거 별로 없어요. 앞으로 50년 후에 그게 이용될지 100년 후에 이용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익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노벨상을 받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막 뭘 이렇게 발명하고 그랬다 그런 거 발명가예요. 발명가.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당장 쓰여먹는 기술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없는 거죠. 자, 노벨상 하는데요. 노벨상을 타야만 그 민족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민족의 지능지수 IQ를. 근데 우리는 아직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전자제품을 사용합니다. 어두울 때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는 전등에서부터 전자레인지, TV, 청소기, 엘리베이터, 전철 등 정말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면으로 전자기기들이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제 앞에서 저를 촬영하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또한 이러한 전자기기들 중 하나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어요? 1인 1폰이 당연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현대 문명이 150년 남짓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룩된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인류 문명이 탄생한 시간과 비교해보면 15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인류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대체 이런 비약적인 성장에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바로 현대 문명의 급격한 성장을 만들어 주었던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 전자기학의 역사 이야기를 과학퀴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의 역사를 알아보기에 앞서 전자기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Electromagnetics, 전자기학이란 전기학과 자기학을 통합한 학문으로서 전하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현상과 자석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기적 현상, 다시 말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자석의 N극과 S극 또는 전기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서로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인 전자기력을 다루는 학문이죠. 전기를 뜻하는 일렉트릭의 유래는 기원전 600년경에 고대 그리스 현일을 대표하는 인물인 탈레스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탈레스는 당시 일렉트론이라고 부르는 호박, 즉 나무의 진액이 굳어서 만들어진 광물이 주변의 조그마한 먼지들을 끌어들이는 현상을 우연히 관찰하게 되고, 이 때문에 당시 호박이 만들었던 정전기, 다시 말해 전기에 관한 모든 명칭 앞에 일렉트릭이 붙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석을 뜻하는 매그넷의 유래는 그리스 테살리아의 남동부 지역에 있는 마그네시아 현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마그네시아에서 발견된 마법의 돌이라고 하여 마그넷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힘은 접촉하지 않은, 즉 떨어진 공간에서 작용하는 힘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힘을 발견한 고대인들은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도 떨어진 공간 속에서 작용하는 힘은 우리를 매우 신기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염동력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이 힘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한 관심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추론해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탄생한 목적론적 세계관, 다시 말해 어떤 물체는 그 물체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 물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원거리에서 밀고 당기는 것이 원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면 별로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이죠. 한편 자철광이라고 불렸던 자석의 성질을 유심히 살펴본 고대 중국의 점성술사들은 자철광을 이용하여 만든 매우 작은 바늘을 물에 띄워놓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해두면 이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한쪽만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좋은 집터를 찾거나 보석을 찾는 데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나침반의 모태가 되었던 도구이며, 이 나침반의 발견이 중세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악천후가 한창인 바다 한가운데서도 방향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얻게 된 서양인들은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시대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면서 세상을 지배하던 종교의 찬란한 빛은 점점 거쳐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슬슬 인간의 이성이 대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의 여파가 불어닥치던 17세기 초,
보이지 않는 미지의 힘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연구한 과학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과학자는 자석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신비의 힘을 규명하려고 했던 과학자, 윌리엄 길버트입니다. 길버트는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에 대해 북극 근처에 매우 강한 자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든지 또는 북극성이 자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했던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자석의 여러 성질을 실험적으로 밝혀내게 되면서 자신의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지구 자체가 커다란 자석이라는 가설을 주장하게 되죠. 또한 길버트는 호박에서 발생되는 정전기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곧 호박의 전기를 다루는 전기학과 자석의 자기를 다루는 자기학이라는 서로 다른 두 학문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점에서 전기라는 뜻의 electricus라는 말이 길버트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게 되죠. 여담이지만 길버트의 저서 자석에 관하여는 길버트가 당시에 실험했던 수행 결과를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해놔서 그 실험을 누구나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후대의 과학자인 갈릴레이와 케플러 등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갈릴레이는 자연현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하려는 길버트의 이러한 노력을 칭송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책에 길버트는 세계 최초의 과학자다 라고 언급할 정도였으니 이 길버트가 얼만큼 영향력을 가진 과학자였는지 실감이 좀 되시죠? 이후 17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데카르트에 의해 수학 시간에 흔히 접하던 XY 좌표, 직각 좌표계가 도입되게 되면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마리가 만들어지게 되며 이를 토대로 천상에서 운동하는 천체들의 운동 법칙이 지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경 덕분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의 운동을 수학이라는 언어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널리 확산되게 되죠. 시대는 계속 흘러 1729년 스테판 그레이는 전기에 대해서 전기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두 종류의 흐름이며 이러한 전기의 흐름이 잘 통하는 물질과 잘 통하지 않는 물질, 즉 오늘날의 도체, 부도체라고 불리는 물질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733년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디페는 검전기 실험을 통해 유리막대에 명주 헝겊을 문질렀을 때 발생했던 정전기가 각각 유리막대에는 유리전기라는, 헝겊에는 수지전기라는 이름의 전기로 나눠지게 되면서 다른 종류의 전기끼리는 잡아당기고 같은 종류의 전기끼리는 밀어낸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밝혀내게 됩니다. 이어 1747년 미국의 전기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공식적으로 두 종류의 전기, 그러니까 유리전기와 수지전기의 명칭이 각각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으로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랭클린은 모든 물질은 이미 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물질이 무슨 이유에서든 플러스 전기를 빼앗기게 되면 마이너스극이 되고 마이너스 전기를 빼앗기게 되면 플러스극이 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죠. 이러한 발견 이후 정전기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극이 존재하는 자석처럼, 다시 말해 N극과 S극처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힘, 전기력과 자기력은 앞선 뉴턴의 대발견인 만유인력이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극이 만나면 서로를 밀어낸다는 특별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후 1772년 헨리 캐번디시에 의해 정전기력에 대한 연구가 탄력을 받게 되고 마침내 정전기력과 만유인력의 공통점을 유심히 지켜본 한 명의 과학자에 의해서 드디어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만유인력뿐만 아니라 정전기력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발견을 만들어낸 과학자가 바로 실험적으로 쿨롱의 힘을 규정했던 샤를드 쿨롱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쿨롱은 금속으로 된 공과 비틀림 저울이라는 실험 장치를 통해 정전기가 만들어내는 힘 또한 만유인력과 마찬가지로 떨어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되고 이때 수식적으로 밝혀낸 공식이 바로 쿨롱의 전기력 공식이며 이 공식은 만유인력의 공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발견에 의해 인류는 만유인력의 발견이 있은 지 겨우 100년 만에 전기력 또한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만유인력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수식적 모습을 토대로 우주에 있는 모든 힘들이 인류가 밝혀온 이전의 힘들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는 기대, Symmetric, 모든 것은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전기력이 수학적으로 정립되고 있었던 1780년 초
실험대에 놓여있던 개구리의 뒷다리에 메스를 대었더니 놀랍게도 이미 잘려나간 뒷다리가 꿈틀거리는 것을 확인하게 된 생물학자 루이지 갈바니에 의해 생명체의 근육 조직이 흥분하게 되면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인 갈바니즘 이론, 다시 말해 생체 전기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실험 결과를 상당히 독특하게 여긴 그의 친구이자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였던 볼타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행했던 실험에서 갈바니의 생체 전기 이론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전기는 개구리의 뒷다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뒷다리를 받치고 있던 수술대의 금속과 메스를 구성하는 금속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논란의 과열 덕분에 화학에서 말하는 이온화 경향성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산성료에게 넣었을 때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지인 볼타 전지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갈바니와 볼타가 벌였던 이 갈바니즘에 관한 논쟁은 거의 2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논거를 펼칠 때는 매우 신사적으로 펼쳤다고 해요. 이 논쟁은 과학사에서 모범적인 논거 사례로서 아주 길이길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러한 논쟁 사이에서 탄생한 볼타 전지 역시 앞서 봤던 전자레인지가 탄생했던 것과 같이 의도치 않게 우연히 탄생한 하나의 과학적 사례로 꼽을 수 있겠죠. 이 볼타 전지의 발견 덕분에 과학자들은 기존에 연구하던 대상인 정지에 있는 전하, 정전기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도체를 타고 흐르는 전류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가 지금까지 다른 소스에서 발생한 줄로만 알았던, 전혀 다른 힘인 줄로만 알았던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실마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혀 다를 줄만 알았던 두 개의 독립적인 힘을 하나로 묶었던 이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종착역에서 맞이한 놀라운 역사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자기학 파트 2에서는 바로 이 순간 전기학과 자기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한 실마리를 제공했던 과학자인 웨르스테드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쿠키였습니다. 깊은 밤, 가로등이 없는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거나 아름다운 밤바다의 해변이나 바위길을 걸을 때 우리는 랜턴 등을 꼭 챙겨서 눈앞을 환하게 밝히곤 합니다. 대부분의 휴대용 랜턴이나 LED 등과 같은 손전등은 배터리라고 불리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 배터리의 본질적인 원리가 이전 영상에서 등장하였던 장치인 볼타 전지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손전등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이렇게 특별히 휴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평소에 전기를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돼지 콧구멍처럼 생긴 콘센트에다가 전기장치인 플러그를 꽂아서 이용하거나 혹은 전원의 스위치를 켰다 끄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실까요? 하물며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함에 있어서도 이런 플러그를 사용하니까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는 이 모든 전기들을 배터리와 건전지의 형태로 공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막대한 돈과 자원이 낭비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전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지는 걸까요?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볼타 전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수억 톤의 화학 물질을 때려박고 수억 톤의 금속을 꽂아서 그 금속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정집으로 보내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인류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공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혁신은 움직이는 전기, 즉 전류를 연구하다가 전류 근처에서 나침반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캐치해낸 최초의 과학자 웨르스테드의 이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전기학과 자기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된 기적과도 같은 역사 이야기, 전자기학 통합의 역사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전기학과 자기학이 독립적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과 멈춰있는 전기인 정전기가 미치는 힘이 만유인력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중력과 전기력의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볼타와 갈바니의 논쟁에서는 볼타에 의해 발견된 전지를 통해 드디어 멈춰있는 전기가 아닌 움직이는 전기인 전류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죠. 덴마크의 물리학자이자 과학 실험 강연가였던 한스 크리스티안 웨르스테드는 실험 강연 도중 볼타 전지에 의해 발생된 전류가 도선 주변에 우연히 두었던 나침반의 바늘을 휘게 만드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강연을 보던 사람들은 무언가 실험 장치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현상을 목격한 웨르스테드는 매우 당황했고,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등의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1820년 당시의 분위기로는 아주 놀라운 결과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전기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자기력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웨르스테드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는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알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흐르는 전기, 즉 전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규정하게 되고, 기존의 전기학이라는 학문을 멈춰있는 전기를 연구하는 정전기학으로, 그리고 움직이는 전기, 즉 전류를 연구한 학문을 전기동력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류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훗날 전류를 지칭하는 단위를 앙페르의 영어식 발음인 암페어로 명명하게 되죠. 또한 앙페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형태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재미있는 모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법칙은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 쥐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죠. 전류, 자기장의 방향. 같은 해 가을, 프랑스의 물리학자 장 바티스트 비오와 펠릭스 사바르에 의해 아주 작은 전류 토막이 만드는 자기력을 수학적 방법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법칙인 비오 사바르의 법칙을 만들어내면서 멈춰있는 전기가 만드는 힘인 쿨롱의 힘과 움직이는 전기가 만드는 힘인 비오 사바르의 힘 사이에 미묘한 대칭성, 또 한 번의 시메트릭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뒤처질세라 앙페르는 비오 사바르의 법칙을 좀 더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앙페르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를 통해 비오 사바르의 힘이 곧 자기력임을 밝혀내게 되면서 당시를 지배하던 통념과도 같았던 전류의 힘이 도선 속에 갇혀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선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자기력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대담한 가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제안은 가히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왜냐면 당시의 전기학과 자기학은 전기화학이라는 당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 전기화학에 따르면 전류는 반드시 도선 안쪽을 향해서만 흐를 수 있고, 이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힘은 이 도선을 타고만 작용한다는 것이 당대 시대의 과학적 통념이었거든요. 전기화학의 지식에 따르면 반드시 전기의 힘은 도선을 타고만 작용해야 했고, 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 1918년 전기화학의 대가였던 데이비 험프리가 진행하던 강연장에 대장장이의 자식이었던 출신도 천하고 정규 학업을 받아본 적도 없는 한 사람의 재본소 알바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 재본소에서 일하면서 당대 물리학의 최대 이슈였던 움직이는 전기에 대한 커다란 호기심을 싹틔우게 되었고, 이러한 그의 열정이 그를 데이비 험프리라는 당대 최고의 강연가의 강연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한 권의 깔끔한 양장책으로 만들어낸 소녀는 이 책을 들고서 험프리 교수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소년이 바로 현대 전기 문명의 탄생을 일궈낸 놀라운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당시의 과학은 마치 오페라를 관람하러 가는 것과 같이 귀족들만의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향유 문화였기 때문에 흑수저 출신이었던 패러데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들 천문학적인 실험 장비의 가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전기학에 관한 열정에 비하면 이런 한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결국 그는 험프리의 실험 조수로 발탁되게 되고, 이 놀라운 만남이 패러데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됨과 동시에 전기학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발견을 일궈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앙페르가 발표한 전류가 공간상으로 미치는 놀라운 힘에 관한 현상을 험프리는 그의 조교들과 함께 재현해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도선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전기의 힘이 도선을 벗어나 다른 공간 속으로 퍼져서 그것도 자기의 힘으로 바뀌게 되다니. 이 장면을 함께 목격한 패러데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전류가 흐르는 공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특이한 가설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험프리를 포함한 그의 조교들은 패러데이의 이러한 제안을 코웃음치며 교육받지 못한 무지함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으로 간주해버렸죠. 하지만 패러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실험 조교와 함께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을 집요하게 연구하였고, 그러한 정성과 노력의 결과 패러데이는 전류로 인해 자기력이 발생한다면, 자석 근처에 전류를 흘려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기발한 역발상을 떠올리게 되며 전기학 역사 최초로 전기를 이용한 동력 장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You see, John? You see? Yes. 이뿐만 아니라 토로이드라고 불리는 원형금속을 둘러싼 양코일에 한쪽에서 전류를 흘려 자기력을 만들면 다른 한쪽에서 자기력에 의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관측 사실을 바탕으로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오늘날 전자기 의도 법칙으로 불리는 놀라운 법칙을 발견해내게 되죠. 이 법칙을 기반으로 테슬라에 의해 고안된 발전 방식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 교류 발전 방식이랍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데이비 험프리 교수가 일궈낸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 전기학의 놀라운 발견들을 이뤄냈던 패러데이라는 인물 그 자체를 찾아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발표가 진행되었을 때 나름의 권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던 데이비 험프리 교수가 근본도 없는 패러데이라고 하는 신의 과학자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험프리는 패러데이에게 전기학에 손 뗄 것을 주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은인의 주문일지라도 자신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전기학을 버릴 수 없었던 패러데이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 시점에서 갈라서게 되고 이로부터 5년 뒤 험프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연구를 시기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험프리였지만 자신의 삶에 검소함과 겸손함이 묻어났던 패러데이였기 때문에 이 이후 5년 동안 전기학에 관련된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는 사실 또한 패러데이의 면모를 보여주는 과학사의 한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이후 영국 왕립학회로부터 공을 인정받아 교수직에 오른 패러데이는 험프리 교수와 마찬가지로 전기학을 대중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바로 이때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자기력과 자기력이 미칠 때 발생하는 전기력을 대중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착안해낸 것이 바로 force line, 힘선이라는 개념이며, 이를 이용하여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이라는 전기력과 자기력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개념은 아직까지도 전기력과 자기력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이 공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 만들어내서 공간상으로 무한히 퍼져나갈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빛도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에 출렁임이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강연을 통해 꾸준히 설파하지만 그 누구도 패러데이의 이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어떤 한 명의 젊은 과학자가 패러데이 연구실로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과학자는 패러데이의 전기학에 관한 열정을 동경하며 꿈을 키웠던, 전기학과 자기학의 모든 내용을 수학적으로 통일했던 수학의 천재라고 불리는 과학자였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연구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패러데이에게 이러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Michael, there's something very crucial in maths. This
electricity producing magnetism and magnetism producing electricity. It can only ever happen at a very particular speed. The equations are very clear about it. They come up with just one number: 670 million miles per hour. I'm not sure. It's the speed of light. That is the speed of light. You were right all along. Light is an electromagnetic wave. 패러데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던 단 한 사람. 이 과학자가 바로 19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이론 물리학자인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며, 비로소 1873년 선대의 과학자들이 읽어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전기학과 자기학은 맥스웰의 손에 의해 Electromagnetics,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으로 드디어 통합되게 됩니다. 우연히 나침반의 움직임을 발견했던 웰스테드를 시작으로 전류가 만든 자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앙페르, 열정을 품고 오로지 한 길로만 걸어가면서 수많은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을 밝혀냈던 패러데이와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맥스웰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1800년도의 뜨거운 전기와 자기의 역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뿌리와 줄기가 되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뜯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기존의 인류가 성장했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했던 맥스웰이 밝혀낸 전자기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패러데이와 맥스웰 사이에 뜨겁게 이 주제에 관해 연구했던 가우스, 베버, 리만이 밝혀낸 전자기학의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전자기학 파트 3에서는 바로 이 모든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학과 자기학의 내용을 아름다운 수학의 4가지 방정식으로 정립한 맥스웰 사방정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을 시작으로 맥스웰 이후에 또 한 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그동안 모든 것으로 끝날 줄만 알았던 전자기학의 정리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후기였습니다. 과학후기를 사랑해